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30일 저녁 9시 지나고 있습니다. 하노이 시간 기준입니다. 베트남 넥스트 황기선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제 좀 전공 분야 관련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이랄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왜 이러네. 너무 두껍다. 지금 또 이게 이거 어떻게 네네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거 지운 건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잘 지워지네요. 네. 이번 시간은 베트남의 의료 상황, 의료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약간 한 3년 정도 된 전에 자료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저도 구한 자료예요. 구한 자료인데 이것이 베트남의 이거로부터 크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최근 보면 발전을 했는데 추이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혹시 베트남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병원, 의원 또는 의사분들 또는 관계 투자자분들, 관계 산업 지약사라든지 의료기회사라든지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개인 소득이 GDP가 성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라서요. 보시면은 이상하게 베트남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GDP 성장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이거 2013년도 14년도 아마 자료겠군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버리지가 5.7% 이때 현재 2018년도에는 현재는 7%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더 올라갔습니다. 이 성장률도 이렇게. 그래서 최근 이 베트남의 헬스케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조짐을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짐을. 그래서 제가 고문으로 있는 베트남 유통 1등 업체 같은 칸가루 같은 회사, 베트남에서는 유통업체 1등입니다. 칸가루 있죠. 호주의 칸가루 그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으로 지금 내부 계획을 짜고 있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드바이징을 다 이런 내용들을 어드바이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한국이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국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장 뒤떨어진 분야, 베트남에 있어서 가장 뒤떨어진 투자 분야가 가장 발달이 안 된 분야, 투자를 제일 안 하는 분야가 바로 이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한국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보건의료 투자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십니다. 거의 안 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가장 발달이 빠르고 가장 유망한 분야인데 가장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개인 의사, 저는 그냥 개인 자격으로 와 있는 의사인데요. 저 같은 개인 의사가 여기서 시장에서 고분분투합니다.
베트남인들하고 어떻게든지 시장을 뚫어내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제가 관계가 있는 한국에 있는 그 기업들, 대기업들, 보건의료 쪽에 얘기해도요 시큰둥합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매우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또 이제 오른쪽 이쪽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말이죠. GDP 대비 의료비가 얼마나 쓰고 있냐는 얘기예요. 보통 OECD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약 GDP의 9.2% 쓴다는 뜻이죠. 한국은 7.2%. 그렇죠? 좀 낮죠, 그렇죠? 낮죠. 베트남은 좀 더 낮아서 요즘은 더 써요 이거보다. 요즘 이제 5.95%보다는 베트남이 좀 더 씁니다. 그래봤자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네, 조금 더 쓴다. 요즘 이렇게 좀 더 쓰는데, 그런데 최근 베트남 보면은 매년 이빠이로 씁니다. 이거를 꽉 채워서 씁니다. 이렇게 이제 할당량을 받잖아요. 예산에, 국가 예산에서. 그러면은 베트남의 경우에 거의 다 이빠이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요, OECD 기준이 9.2%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사실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차만큼을. 어떤 6%라고 베트남이 6% 쓴다고 보면은 OECD 기준으로 해서 9%는 써야지 폼이 나는데 이 차인 3%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3% 갭을 채우기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베트남이 예산에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 정도의 여력에 대한 부분이 해외에서 투자해 주길 바래요. 이만큼을 누가 와서 채워주길 바랍니다. 그거를 한국에 요청하고 있고, 일본에 요청하고 있고, 기타 선진국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베트남이 필요해서. 그래서 요 점이 그 핵심 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해외에서 채워줄 때 상당한 어떤 베트남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하는 혜택을 주고라는 것이죠. 또한 이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연간 1인당 의료비, 자기가 돈 쓰는 거 있잖아요. 의료비 지출이죠. 의료비 지출이 낮아요. 보세요. OECD 평균은 US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써요. 엄청 많이 쓰죠. 한국도 꽤 씁니다. 한 2,000달러 정도, 2,200달러 한 1년에 한 1인당 한 250만 원 쓴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국은 형편없죠. 500달러도 안 됩니다. 1년에 1인당 자기가 쓰는 의료비 지출이 어쨌든 1인당 써야진 의료비 지출이 500달러도 안 돼요. 1년에 50만 원 한 되는 거니까 한 달에 뭐 한 5만 원도 못 쓰는 거죠. 한 4만 원 쓰는 건가 그렇습니다. 한 달에 4만 원. 중국은, 한국은 그래도 1년에 한 30만 원 쓰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더 낮습니다. 200달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2013년도 또는 2014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최근은 더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뜻이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더 많이 쓸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자기들이 이제 수입이 많이 있어도 의료비에 쓸 생각보다는 다른 데 쓰기 바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의사 생활한 지가 3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하노이나 호치민, 다낭 이런 대도시는 그래도 의료비 지출이 높아요. 그런데 조금 시골만 가도요, 좀 지방의 소도시, 뭐 소도시라고 해도 그래도 100만 명, 2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돈 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돈을 갑자기 이렇게 벌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득이 급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이렇게 돈 많이 벌 줄 모르고 깜짝 놀래갖고서 돈 쓰는 것들을 건강이나 어떤 문화생활이나 또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좀 더 어떤 가치 추구하는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그죠?
일단 돈이 갑자기 많이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소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면 일단 자동차를 산다든지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큰 집을 산다든지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거, 다이아몬드를 사서 몸에 막 두른다든지 비싼 옷을 해 입는다든지 한국에 가서 성형 수술을 막 해놓고서는 사람이 얼굴이 확 달라져서 온다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이 돈을 씁니다. 또는 새로운 사업에 막 이렇게 부동산을 산다든지 막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가족의 건강을 챙긴다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의료비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조금 모르는 거예요. 무관심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돈을 쓰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이 높은 성장력이 이제 그 성장 잠재력이 베트남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내가 오래 사는 게 필요하고 건강하게, 특히 건강 생명, 건강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큼 살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 평균 생존, 그죠? 평균 그 생존 그 나이가 건강 나이야 되거든요. 베트남이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015년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 2015년까지 돼 있네요. 이 의료 비용 지출이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은 세계 의료 강국이거든요. 한국이 세계 의료 강국의 입장에서 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은 이임하셨는데요. 그 여기 이대사님, 베트남 이대사님하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할 기회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한 번은 식사 모임에서 그분도 그 이대사님도 이혁 대사님이죠. 사모님하고도 뭐 가깝게 저희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지내는데 이혁 대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리에 옮기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 베트남에 투자한 것 중에서 한국이 의료, 보건의료, 병원 분야가 너무 취약해서 그 황 박사가 좀 그쪽을 좀 더 길을 텄으면 싶긴 한데 아마 역부족이라서 좀 그렇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부족한 점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점점 더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그 의료 현황이랄까? 한번 시장 현황 또 한번 볼까요? 여기가 베트남이요. 뭐 한계 당연히 있죠. 한계가 있는데 의료 시설. 베트남 병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 병원의 특징, 병원의 특징은요 있습니다. 그 최근 그 많이 지어요. 일단 각 중요 도시에다가 뭐 500병상짜리 보통 500베드짜리 뭐 이게 500베드짜리가 이게 기본 프로토콜이거든요. 기본 프로토콜 이게 표준입니다. 이걸 비롯해서 이 보통 이런 500베드짜리 위아래짜리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집니다. 보통 뭐 300베드짜리 물론 300베드짜리 병원을 질 때는 허가는 한 1000베드짜리를 받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쪽을 한다든지 또는 500베드를 바로 신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가보면은 병원들 시설은요 끝내줍니다. 좋아요. 최근 지어지는 병원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가 보거든요. 이제 여기 병원장들하고도 이리저리 또 친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를 초청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제 조언도 해주고 해서 보는데 시설들 끝내줍니다. 많은 경우가 어떤 의료기들도 최고급 의료기를 갖춰놓고 병원도 안에도 디자인도 잘하고 잘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시설은요 좋아요. 이제 잘 이게 포인트가 이게 있는 건데 저같이 여기 베트남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그 시설은